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일본 여행을 준비 중인 듯한 문자가 포착돼서 논란입니다. 겉으로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반일 감정을 조장하면서 정작 뒤로는 일본 여행을 준비 중인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북해도 홋카이도 여행을 계획 중인 지인과의 문자가 포착된 그때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오염수 결의안을 통과시키던 때여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인과의 대화 중에 한국인들 많이 없이 편하게 골프 칠 수 있는 장소도 섭외하는 듯한 내용이 포착됐는데 거기서는 일본산 해산물 안 드실지 궁금하다라는 여당의 비판이 강합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허덕. 동아일보 일면 기사 함께 보시죠. 허덕. 가계대출자 175만 명 시대인데 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에 뒤처졌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는 거죠. 전체 대출자 1977만 명의 8.9%, 소득 70% 이상, 상환은 300만 명. 연체율도 늘고 있습니다. 금융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계 경기가 휘청휘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마다 돈 벌어서 빚 갚기에 허덕이는 가계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충돌. 한국일보 5면이 상세히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횟집 수조물 마시며 믿어달란 여당. IAEA 보고서 코앞에 IAEA도 해체하자라는 주장도 듣고 있는 야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의 대충돌입니다. 주말에 민주당이 대규모 방류 저지 전국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안전한 수산물을 먹어달라라며 현장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여야의 현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존재. 한겨레 신문이 오늘 3면을 쓰고 있습니다. 남북대화 대신에 대북 압박의 주력, 통일부 존재 이유 뒤집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 지원부였다라는 비판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그늘. 조선일보 일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민 정책의 그늘 프랑스를 덮치다. 프랑스 경찰이 알제리계 17세 소년을 숨지게 해서 프랑스 전역에서 폭력 집회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외받던 이민자들이 분노를 쏟아낸 겁니다. 방화와 약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뒷그늘, 우리도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 있을지 모를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더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엄청 덥다고 합니다. 폭염을 뚫고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자, 최영두 의원님, 네. 문자는 방송 끝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최영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당이 주말 새에 더 대대적인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출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이 겉으로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뒤로는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인 문자도 포착이 돼서 논란입니다. 뜨거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독해진 말의 전쟁 그리고 여야의 황당쇼 경쟁까지 나왔습니다. 이 과학적인 규명 이건 사라지고 여야 간의 정쟁이 좀 더 독해진 느낌입니다. 자, 주말에 대규모 방류 반대 집회를 가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정부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대결을 조장해서 전 정부를 반국가단체라고 비난하면 지지했던 수많은 국민들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경찰을 만나면 압수수색 영장 들고 오지 않을까? 검사를 만나도 내 이웃들 감옥 보내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대통령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강하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이재명 대표. 그러면서 이 오염수와 관련된 강력한 발언들, 매우 독해진 발언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역시 오염수 깨끗하면 너나 마셔라 라는 말을 했고, 임종석 의원은 변을 먹을지언정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라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이 논란인데요. 들어보시죠. 후쿠시마 핵오염수 그렇게 깨끗하면 너나 마셔.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말이죠. 정법전. 네네. 이게 뭐 법까지 안 가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 우려를 뭐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시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깨끗해도 누가 바닷물을 마시지 않을 거고. 그리고 왜 자꾸 먹는다는 얘기를 합니까? 똥을 먹을지언정 오염술. 아니, 똥 못 드실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똥을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똥을 먹었냐면 남로당 당수였던 박헌영이 일제시대 때 예. 미친 척하느라고 똥을 진짜 먹었어요. 역사적 비화죠. 예. 네네. 그래가지고 진짜 일제에서 아, 저 사람 미쳤구나 해가지고 관심을 좀 덜 뒀다가 그랬다가 도망갔죠. 저는 임종석 의원님 다 좋은데 왜 머리에 꽃을 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꽃을 꼽으니까 옛날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나요. 웰컴 투 동막골. 예. 그다음에 뭐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어차피 요즘 세상에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은데 뭘 그런 걸 먹으려고 하고 또 그런 거를 마시려고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거는 전혀 공감을 느끼지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이게 그 이슈가 되지 않는 게 김영주 부의장이 제가 좀 유감인 건 뭐냐면은 국회 부의장님이 본회의에서 예. 이렇게 또 김남국 의원처럼 딴짓을 했다라고 하는 건 좀 유감인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 또 근데 자세히 들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굉장히 유감인 거는 뭐냐면은 그 김영주 부의장이 환노위였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 여행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가냐면은 7월 18일 날 가신다고 그랬어요. 7월 18일이 언제냐면은 일본이 방류한다라고 하는 직후예요. 그건 잠시 후에 또 네네. 관련된 내용 때 제가 자세히 네네. 논평 듣겠습니다. 자, 뭐를 먹을지언정 오염수는 못 먹는다. 너나 마셔라 하는 이 먹자라는 논란은 사실은 본질과 관련 없다라는 정법전의 지적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규모 장애 집회에서 나왔던 이런 캐치프레이즈들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어제도 길바닥에 앉아 선전선동 괴담 정치에 열을 올렸습니다. 과학적 진실에는 귀를 닫고 그저 아무 말이나 떠들어대는 모습은 15년 전 광화문 광장 그 자리에서 광우병 선동을 하며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던 한 연예인과 데자뷰됩니다. 사실은 이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 선배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후쿠시마 국면, 네, 한 동아일보 기자가 지난주에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이게 마치 누가 더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 반대하느냐, 더 튀게 반대하느냐가 마치 1년도 채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둔 당내 공청 경쟁을 보는 것 같다라는 동아일보 기자의 한 칼럼도 있었는데 변을 먹을지언정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착시와 착각이 있을 수 있죠. 국민의 대다수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염수에 대해서 또 방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인식 자체가 다 민주당으로 표가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훨씬 더 정합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데 마치 이 문제를 더 강하게 투쟁을 하면 공천이 더 될 것 같은 그런 착시를 갖게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니까. 걱정하냐라고 물으면 다 걱정한다라고 답한다. 걱정할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뭐 끄림직하다부터 걱정한다, 안 먹겠다 있을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와 있는데 여야 모두가 정치권으로 이 문제가 가면 갈수록 과학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또 과학 논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오염수가 아무리 많이 걸러낸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의미에서 그냥 바닷물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따라서 여야 모두가 조금 이 문제를 사실은 쿨다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막 나가는 용어로 다만 이제 총선에 가까우니까 누구를 보고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 간에 당 지도부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우리 당의 입장에 강력하게 말하자면 옹호했다라고 하는 자기 점수를 매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조금 더 현실에 돌아가는 이제 그런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출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오염수 결의안을 통과시키던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포착됐는데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인 내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겉으로는 반일 감정을 선동하면서 뒤로는 일본, 북해도 여행을 계획하느냐라며 부의장직에서 물러나라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염수 결의안 본회의에서 문자 포착. 지인, 김영주 부의장의 지인이죠. 한국인이 많이 없어서 골프를 치실 수 있고 공항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면 편도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 굉장히 좋죠. 7월 18일부터 3박 4일 일정 비용 보내달라고 해봐 라고 김영주 부의장이 답신을 보낸 내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북해도 여행을 계획 중인 듯 합니다. 자, 그날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오염수 괴담을 퍼나르며 뒤로는 일본 여행 단꿈에 젖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게나 죽창가를 부르고 오염수 괴담을 펴나르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민들에게는 일본은 생존도 하면 안 되는 국가처럼 만들더니 정작 자신은 어떻게 일본 여행의 단꿈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연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고서 선동할 때는 언제고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날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세운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문자는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일단은 그 본회의장에서 한창 오염수 결의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던 때였는데 그때 문자를 보내거나 그때 혹시 문자를 주고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뭐 과거에 주고받았던 거를 보신 건가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사진이 찍힌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그 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딴짓을 하다가 딴짓을 하다가 이제 뭐 코인 투자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번 건뿐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많은 이제 여야 정치인들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이 돼가지고 이게 뉴스가 되고 뭐 이랬던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여야 지도부라든지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서 이제 거친 설전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듣는 국민들이
이게 본질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뭔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주제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야말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국민들께 전달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하는 쪽으로 좀 논쟁이 갔으면 좋겠는데 예. 문자 메시지라든지 더더구나 이제 결의안을 막 통과시키고 그 시점에 이게 또 이런 이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문자들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되니까 본질을 조금 덮어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이제 걱정이 사실은 들죠. 걱정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게 우리가 오염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이것은 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태평양 바다에 갖다 버리는 방법밖에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김영주 부의장 측이 본회의장에서 문자를 직접 보냈는지 아니면 과거에 온 걸 열람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게 중요한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최영두 의원님, 네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면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그날도 오염수 방류 결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북해도 좋죠. 호젓하고 가깝고 특히나 한국인이 없는 골프장 여행을 계획한다? 여당에서는 강력히 비판 중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해도가 어디냐면 북해도 바로 후쿠시마 위쪽입니다. 예. 지금 어제 그젠가에 뭐 장외 집회에서 우리 앞바다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후쿠시마는 우리 동해 쪽이 아니고 북태평양입니다. 북태평양이고 바로 후쿠시마 위로 이제 북해도고 북해도를 돌아서 알래스카, 캐나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렇게 돌아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3, 4년 걸린다는 건데 해류가. 그런데 바로 방류 직후에 북해도에 갈 만큼 그렇게 걱정이 없으시면서 왜 이렇게 지금 일본에 간다는 날짜가 방류 직후예요? 여름 휴가니까 7월 18일부터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류라는 시점이 7월 초순에 지금 IAEA 이제 총장이 다니면서 IAEA 최종 결론 같은 것을 그렇군요. 그럼 최영두 의원님, 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일본의 북해도에 가시면 일본이 방류한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핵 폐수가 김영주 부의장이 계신 이 북해도 앞바다를 돌아서 가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장들이 스스로도 흑우고 스스로도 정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왜냐 볼까요? 자, 이재명 대표가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국이 되려면 일본에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난 6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후쿠시마 방류가 결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2011년에 이제 후쿠시마에 그 쓰나미가 생겨서 수많은 그때 우선에 1차적으로 엄청난 오염수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건 진짜 정제되지 않은 오염수였죠. 예. 그래서 12년 동안 국제사회가 이 정밀 추적 관찰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IAEA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논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우리도 원안위 사람이 파견되었고 11개국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에 일본 어민들도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거 허술하게 해가지고 국내 정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본 어민들도 우리 어민들만큼 절박하고 우리 어민들이 이렇게 3, 4년 지난다고 하지만 그리고 일본 열도가 지금 후쿠시마와 우리 동해 남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도쿄만이라든가 후쿠시마, 북해도 이런 쪽은 바로 그 방류의 효과를 보는 것이고 이게 흘러가면 캐나다고 한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 문제를 정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도 참여했는데 우리도 주권국가로서 왜 말을 못했습니까? 이제 그래 놓고 그 여당 시절 내내 아무 이야기 안타가 별로 걱정 안 했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북해도 유행까지도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와서 지금 갑자기 주권국가 이야기하는데 이건 스스로가 지난 6년, 7년 동안 지난 정부 집권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기했거나 아니면은 별 걱정이 없었거나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IAEA가 철저히 검증하고 그 조건이 맞다면 우리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정의용 문재인 정부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국제사회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보다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경우는 3마일 원전 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3마일 원전 때 그 폐수를 오염수를 그 당시 3마일은 강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물로 보낼 거니까 국제사회가요. 미국도 그렇고 예.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유독 지난 7년 동안 잠잠하고 그 결정되는 과정에서 일본 어부들도 나서고 뭐 이런 시기에는 정작 잠잠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돌변하고 그러니 김영주 부의장도 그 말을 안 믿는 거죠. 예. 자, 전재수 의원님. 아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영주 국회 부의장 민주당 출신의 가시는 그 북해도 그 가시게 되는 날짜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해서 북해도를 돌아서 가잖아요. 그 굉장히 걱정되고 위험한 곳일 텐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물론 이제 가서 그 앞에서 잡히는 회를 안 먹거나 일본 가서 뭐 그러면은 괜찮을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예. 일본 여행을 가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죠.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예. 부적절한 제가 볼 때는 처신이 조금 좀 하필이면 그것은 좀 이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근데 예를 들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이 지금 200만 명 넘게 갔습니다. 많이 가셨죠. 이건 뭐냐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엔저 현상. 이게 옛날에는 1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원 정도 줘야 이제 100엔으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900원대가 깨지는 엔저 현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제주도보다 지금 일본을 지금 더 많이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제 일본 여행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논란이 벌어진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일본 여행조차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과도한 어떤 좀 정치적 주장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또 이제 방류를 반대하는 것과 또 일본 여행 자체를 금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으로서 그 시점에 하필이면 이제 좀 아쉽다. 많이 아쉽다.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최용대 의원님 많은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사실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태평양 바다에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고 그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면 저희들이 뭐 다른 이야기도 또 우리 국민들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땅 깊숙한 곳에 140만 톤 정도 되는데 주입을 할 수도 있고 콘크리트와 섞어가지고 이 오염수를 고체화시켜가지고 땅 깊숙한 곳에 묻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바다에 오염수를 방출하는 비용이 한 300억 드는데 나머지 방법은 3천억에서 3조 원까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태평양 바다에 방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가지고 잠정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런 요구를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이 엊그제도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만 국민 80%가 지금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야당이 대변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다만 이 본질을 벗어난 어떤 거친 설전이라든지 또는 본회의장에서 문자를 보내다가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뉴스들로 보도가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여야 간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아마 헷갈리실 부분들이 여러 가지 민주당에 있는 사법 리스크와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혹시 이것을 일종의 어떤 반일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략적으로 민주당이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당의 의심과 그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편향된 외교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야당의 주장이 서로 의심 속에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 하나하나들이 매우 중요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보통 여행을 가면 그 여행 현지의 음식도 좀 맛보고, 그죠? 현지 맛집도 좀 찾아보고 현지인들의 어떤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힐링도 하고 하는 게 여행의 묘미인데 하필 후쿠시마 위에 있는 북해도 오염수가 방류된 직후 그러면 그 현지에 있는 수산물도 안 먹고
그냥 골프만 치고 오시려는 건지 아예 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쎄요, 지금 저는 홋카이도 한 번 가봤는데 겨울에 가봤어요. 북해도, 예.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좋대요. 시원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영주 부의장이 뭘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국회 부의장이시면서 본회의 때 딴짓한 거 빼고는 특별히 잘못한 거 없다. 그런데 뭐 저도 회의 중에 뭐 딴짓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는 애교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김영주 부의장은요, 그 국회에서 환노위원장을 하셨어요. 네. 환경 관련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간이 가겠다고 한 시간이 7월 뭐 오늘 내일 중에 방류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월 18일이면은 그때 한창 아주 그냥 생생한 그 이재명 대표 말에 의하면 핵폐수가 그쪽으로 흘러갈 건데, 왜냐하면 홋카이도가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오카 위에 있거든요. 근데 해류가 무슨 해류가 있냐면은 쿠로시오 해류라는 게 있어요. 그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그 쿠로시오 해류가 북해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후쿠시마에서 북해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8일쯤에는 이른바 핵폐수가 그쯤에 딱 거기 도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김영주 부의장이 뭐 하시겠다고 했냐면 골프 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골프 치시는 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표 2015년에 호주 가가지고 유동규 돈으로 골프 쳤잖아요. 본인 돈으로 홋카이도 가가지고 골프 치시는데 휴가 때, 그것도 공식 출장도 아니고 휴가인데 뭐 골프 치시는 거 저는 전혀 문제가 될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거 별건입니다. 별건. 그리고 더 중요한 유동규 돈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어요. 뭐 어쨌든 유동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먹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골프는 중요한 게 아니고 먹방이에요. 거기서 지금 김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핵폐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바다에서 나는 그 스시를 먹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말은 뭐 언즉선이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실질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김영주 부의장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어민들한테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 이번 7월 18일부터 3박 4일 꼭 홋카이도 가셔가지고 먹방 사진까지 꼭 올려주시면은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익주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호주 출장건과 관련해서 그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정치적으로 갑론을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동규 돈으로 갔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그때 당시 뭐 우리 어민들을 생각해서 부산이나 제주도에 여행을 가셔서 후쿠시마 방류를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 출신의 부의장으로서 우리 어민들을 좀 돕기 위해서 수산물을 먹거나 뭐 그런 여행을 계획을 세웠으면은 더 어땠을까, 빛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여야 모두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아쉬움이 있죠. 아까 방금 전재수 의원도 그렇고 하필 그 시점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또 근로자든 간에 여름 휴가를 가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정치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조금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북해도를 정한 거는 여름에 시원합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두 번째 엔저.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보면 김영주 부회장이 북해도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민주당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과열차게 현실보다 더 지나치게 말하자면 국민들이 봤을 때 오버한다. 예. 이런 입장을 하면서 가니까 그게 비아냥 그림의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4월 달에 센다이 갔다 왔어요. 예. 올 때 그 북해도의 그 치토세 공항, 센다이면은 대지진 그 피해를 많이 봤던. 후쿠시마하고 거의 예. 가까운 데입니다. 거기 가서 저도 뭐 거기서 회도 먹고 우설도 먹고 왔는데요. 예.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경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일본 많이 가고 있고, 또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그야말로 시민 입장, 국민 입장에서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정치인들이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민주당이 오히려 여당에게 이런 것을 우리 정부가 좀 일본 정부에 예. 압박하라, 이런 정도의 조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적 행동을 하면 그게 진짜 표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하는 그야말로 거리로 무조건 나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어떤 불일치를 하게 되면 그게
표로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좀 여야 정치권이 좀 곱씹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실제 북해도를 갈지 아니면 계획만 한 건지는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 측의 입장이 나오면 추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여당의 이 과잉된 행동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우려가 괴담 유포다라며 반대하고 있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국민의힘의 김영선 의원이 맨손으로 수산시장에 있는 수조물을 떠마시며 이게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다라고 설파했습니다. 보여주기식인데 이 역시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어쩔까요? 야, 이거 뭐 싱싱하고 말이죠. 이렇게 먹음직스러운데. 그렇죠. 갑시다. 이거 뭐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물이야 지금 해수해거든. 예, 해수가 아주 정수해가지고 이거 바닷물이에요? 관계 없습니다. 예.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 관계. 물좀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네. 그냥 짭짤한데 이게. 네. 이게 2011년에 방류해갖고 우리 그네까지 온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예요, 이게. 아니 세상에 누가 수산시장에 수조물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산시장에 있는 수조물하고 후쿠시마 방류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은 황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물맛을 알아? 수산시장 수조물을 떠마신 국민의 의원들의 발상 자체가 기괴합니다. 수조 속의 생선들도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핵 오염수는 방류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바닷물, 그것도 노량진 수조의 물을 맨손으로 떠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조급해 보입니다.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국민들의 대다수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전재수 의원님. 아니, 수조물을 급기야 마셨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그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가면 실제 우리 국민들의 80% 가까이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여러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특히 제 지역구 부산 같은 경우는 전국에 횟집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어업인들도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회를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인데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치권이 나서서 그러한 걱정거리들을 말하자면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일본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저 물을 마신다. 저렇게 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덜어진다면 저걸 그냥 손으로 떠서 마시겠습니까? 통으로 마셔버리죠. 저렇게 해가지고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평균적 수준에서는 정치인들이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황당하게 이럴 데 없고 조금 전에 논평으로 수조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당황했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 아주 좀 기괴하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이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지 알겠어요, 김영수 의원님. 그러니까 2011년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는 진짜로 정제되지 않은 오염수가 진짜 바다로 흘러나왔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는 IAEA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화한 물을 방류하겠다는데 왜 난리냐라는 문제의식은 알겠는데
아니 그렇다고 저 수조물이잖아요. 수조물. 수조물이 곧 바닷물도 아닐 텐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수조물이 바닷물 맞죠. 왜냐하면 활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그 바닷물 그대로 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섞죠 보통.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저 생선이 살 수가 없죠. 활어가 살기 위해서는 바닷물 바닷물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어시장이 있는 네. 마산 출신이어서 지금 우리 어시장으로서는 바닷물을 직접 그 호수로 끌고 와서 하는 그런 해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기 수조에 가져온 바닷물을 막고요. 그다음에 김영석 의원이 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2011년 이미 그 바닷물이 이제 한 4년마다 이 크로시오 회류를 통해서 돌다가 2번씩이나 우리 바다에 들어왔던 이제 그 내용이겠죠.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정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오염수가 바닷물로 흘러들면 그게 우리 건강 해양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고 당연한데 국제사회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 뭐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 어민들도 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이 네이처지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것은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별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지 큰 반응이 없는데 갑작스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큰 야당이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이게 했는데 보면 네이처에 뭐라 그러냐면은요. 기본적으로 희석이라는 방법이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영향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네이처지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1000개가 넘는 그런 탱크에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다가 또 다른 지진, 또 다른 쓰나미를 맞아 확 나오면 그때가 더 오히려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3마일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강이었어요. 강물에 원래 방류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이 이제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연료봉을 핵 원자력을 이제 발전한 과정에서 열이 나니까 열을 식힌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 방법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했습니다. 이 3마일 원전 사고 때는 바로 강물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태평양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희석이 되지만 강물에 대한 피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라든가 캐나다 역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여러 경험이 많습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강물로 방류하지 않고 그걸 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10여 년간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가 또 IAEA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다가 2021년에 이제 방류로 가겠다. 아니 근데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 수산시장 현지에서 이제 김영석 의원이 마실 때 이거 그 바닷물이죠라고 하니까 일단 횟집 사장님이 해수가 정수된 거다라고는 설명을 했고 말씀하시는 것과 이 수조물을 퍼먹는 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도 국회에서 심지어 아무 관계 없는 오히려 중국 바다와 더 가까운 태안의 국회의원 때문에 태안 주민들도 먹으라고 이렇게 야당 의원이 강요하지 않습니까? 강요하니까. 먹으라서 먹었다. 아니 그러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야 이제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그 해라는 게 모두 이제 바닷물로 다 이렇게 씻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하는 것이니까 뭐. 근데 그게 저렇게 지금 주목받을 줄뻔히도 몰랐겠죠. 그러나 이 기본적으로 우리야말로 정말 바닷가에 사는 우리야말로 이 문제에 더 절박한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 변을 먹겠다. 너나 마셔라.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반면에 수조물을 퍼먹고 여야의 이런 행동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 김기현 대표의 발언도 독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불치의 질병에 걸린 듯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하다라고 강한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이 강력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을 향해 마약에 도취됐다고 하는 게 도대체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더니 여당 대표마저 그의 편승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님, 정신 차리십시오. 자기 존재감 과시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뭐 잠시 후에도 얘기 나와보겠지만 민주당에서 모 의원은 현 정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대표는 정제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제 핵폐수다라고 이른바 선동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제 여당 대표도 이제 마약을
마약이 취한 것 같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어요. 여야 입이 다 독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총선에 가까이 갈수록 더 독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더 우려스럽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제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그렇고 여야 혹은 국론이 분열될수록 사실은 우리 국가의 힘은 약해지는 것이고 네. 국민들은 더 불안해지는 것이고 또 국회가 민주주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타협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민생은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자기가 일한 것만큼도 받아가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이제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서로 간의 정치인들끼리의 투쟁에서 벗어나서 네. 국민을 바라보는 쪽으로 조금 더 순화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의 도직구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 기강 잡기 점령당한 통일부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통일 정책 라인을 윤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힘을 줘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통일부가 주로 지난 정권 이야기겠죠.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했다라며 달라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통일부는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좀 수행해야 한다라며 통일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북한만 지원하는 부서로 그치지 말고 예를 들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일부도 목소리 높일 땐 높여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인선을 한 신임 각 정부 부처의 차관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개각 발표 전 차관 내정자 5명과 만찬을 한 윤 대통령.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나에게 충성하지 마라라는 목소리까지 했습니다. 좀 강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주문한 겁니다.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국회로 가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야, 좀만 기다리면 바뀌어 이러면서 이른바 철밥통 정신으로 버티는 공직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 내용도 했습니다. 나에게 충성하지 마라. 이 얘기 많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본인의 발언을 신임 차관들에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법전. 네네. 그 통일부 장처관 다 바뀌잖아요. 네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인사도 새로 났고. 네네. 그런데 특히 통일부에 대해서 그동안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일까요? 일단은 대북지원부라기보다 북한 우리나라가 지원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여유가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정확히는 대북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 지원부 아니었느냐. 저는 이런 생각 많은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헌법 4조에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평화 통일에 관해서 전문에도 나와 있고 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평화 통일 정책을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남북한이 합쳐지는 그런 평화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지향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자유민주적 그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권이냐, 김정은 정권과의 사이에서 그런 통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참고 참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 진짜로 아주 그냥 학살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우리나라가 몇백억 들여가지고 그 건물 지어줬더니 그거를 보란 듯이 부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타당하지 않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간들 북한이 그 대화에 응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에는 막 그렇게 애들이 막 이렇게 까불고 막 이렇게
그 방종하고 그럴 때는요. 차라리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주고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그 통일부 장관의 인사, 그다음에 통일부 장차관과 그 여러 가지 인사가 윤 대통령의 어떠한 그런 생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러한 그 채찍이 당근보다 더 좋은 그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기대까지 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역대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북한을 적으로 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다라고 북한을 규정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역설적이게도 이게 서로 대립되는 주석이면서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현실을 반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엄연히 이제 그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적으로 보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봐왔던 것이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을 앉힌 분이 말하자면 주석으로만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 대결적 또는 적대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인사가 과연 적정한 인사인가라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헌법에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대통령실과 조율을 해가지고 정책을 발표하면 금방 뒤집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69시간 근로시간 단축제의 문제라든지 또 45세 아동들이 학교에 가는 문제, 또 가장 최근에는 작년 9월 달에 교육부가 인사교류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에 개방을 해가지고 그걸 지렛대 삼아가지고 인사정체가 많이 누적돼 있는 부분을 말하자면 인사교류를 해봤는데 이것도 뒤집어 엎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대통령 한마디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정책이 뒤집어지니까 이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디에 말하자면 방향 설정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직사회의 어떤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공직사회에 큰 그림을 제시를 하고 설득과 동의를 얻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과정 없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마치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처럼 또 몰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부처가 제대로 호흡을 맞춰가지고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정부에서 이 대통령이 특히나 통일부에 대해서 변화를 주문한 데는 이런 상황적,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이 정몽원 회장 20주기 추모식을 위해서 금강산 지역에 가겠다라며 통일부에게 대북 접촉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외무성 국장이 나와서 남조선의 어떤 인사도 입국을 불허한다. 검토 의향도 없다라고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입국 문제에서 아태평화의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담화를 냈는데 이게 말이죠. 사실 북한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도 이 현정은 회장이나 또 이제 현대그룹에 대해서 저렇게 막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몽주 회장 때부터 현대가 북한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정말 소떼 방북부터 해서 북한이 저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자기 아버지도 저렇게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무성 국장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단칼에 거절했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언제까지 이제 북한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대통령의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사건이야말로 사실 뭐 대북 정책의 파탄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죠. 현정은 회장의 방북이 거절된 그 전에 사실은 이미 지난 정부 때 현직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까? 도저히 우리나라 더구나 선의를 가지고 북한을 도와주려고 얼마나 애쓴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런데 삶은 소대가리라든가 뭐 앙천대소한다든가 그런 온갖 수모와 비난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뭔가 심각하게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선의로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들은 선의로 생각하지 않고
호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호구로 생각하고 자꾸 더 압박을 가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북한과의 정책,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동서독 관계는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구유럽 관계, 서유럽이 동유럽을 대할 때 어떻게 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인권 중심이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교류할 때 항상 인권을 바탕으로, 그래서 동독에서 전해지는 인권 탄압과 또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는 항상 기록을 해서 이것이 언젠가 그런 것들이 압력이 되어서 동독 관리들이나 동독 정부가 동독 주민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연스러운 동독의 민주화 그리고 통일 기반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동유럽과 서유럽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걸 통해서 경제적 지원도 하고 안보적인 이런 그 협의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것은 인권입니다. 인권과 시민적 권리, 또 자유로운 통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동구라든가 동독이라든가 또 우리 같은 경우 북한에 살던 바로 우리의 동족들이 정말 좀 더 인간답게,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또 그것도 그 혜택도 같이 나눠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고 인권은 완전히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드디어 우리 지도자들 그렇게 선의를 베풀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또 심지어 우리 국민들이 지어준 남북 교류의 상징인 개성 공동사무소를 포로 아주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국제적 규범 그리고 과거 동서독의 경제 원조도 하면서 인권을 챙겼던 그런 기조를 원칙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북한이 유감입니다. 그래도 고 정주영 회장이 소대 방북 때부터 현대 가와는 북한이 그래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 현정은 회장의 방북까지 저렇게 매몰차게 거절한 것은 남북관계 관계없이 좀 아쉬운 대목이 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 이야기 나와서 충청북도에서 이 대통령 사진전을 취소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충청북도청에 윤 대통령 사진 24점을 전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우상화 논란 비판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취소를 해서 충북 관계자, 도민 간의 불필요한 논란 유발 소지에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두 가지 저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도청에 대통령 사진이 걸리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옛날에 너무 물론 지나치게 군사정부 시절에 무조건 모든 기관에 대통령 사진은 걸리는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사진이 이렇게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하면 사진을 뜯어내는 행태가 올바른 국가의 상인가라는 토론거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역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듯한 사진전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있을 수 있죠. 둘 다 문제다. 예,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우리 사회의 고민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사실은 취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아쉬워요. 뭔가 이렇게 그 시민단체 요구에 일관된 뭐랄까 일말에 무슨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우상화 논란의 어떤 거리가 된다는 것도 문제인데, 조금 단체장들은 사실은 좀 더 행정기관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 사진을 대대로 걸면서도 시민들한테 저런 비난을 받지 않는 수준을 좀 만들어가서 새로운 건의와 규범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충북도청의 대통령 사진전, 시민단체 지적에 또 바로 철거한 것, 양쪽 다 좀 아쉬운 지점이 있다. 김영주 의원님의 지적이었는데 정복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김영주 의원님 그 생각에 아주 전적으로 동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 우상으로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윤 대통령 관련해서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뭐 저런 사진전 같은 거 있지 않았을까요? 제 기억은 없는데 만약에 사진전이 있었다라고 해도 잘했다, 아주 역시 자연스럽다, 이런 칭찬을 갖다 많이 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우상화는
김일성 일가가 우상화지 뭐 우리나라에 그런 우상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상화대해서 비판하려면 김정은부터 일단은 비판을 하고 그 시민단체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야기를 하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러운 사진 몇 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두 분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제작의 기획에 참여한 가방에 어떤 키홀더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해외 순방 때 유행이 됐었던 부산 is ready라는 그 디자인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배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요거 이뻐요. 엑스포 유치 프레젠테이션 출장 때 직접 이제 제작 기획에 영부인이 참여한 키링이죠. 키링. 키링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가방에 거는 열쇠고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디자인이 예쁩니다. 부산 is ready. 그리고 코리아 is hip. 힙 코리아. 요거죠. 그리고 어떤 부산의 어떤 앞바다를 상징하는 물결과 또 우리 한국 처마를 상징하는 디자인이 굉장히 눈여겨 보였죠. 열쇠고리 이미지를 부산 엑스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디자인과 저작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품권 등등에 걸려 있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 다 그냥 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디자인을 좀 자세히 보시면 네 종류죠. 힙 코리아, 부산 이즈 레디, 힙 코리아 다른 색깔, 부산 이즈 레디 다른 색깔 이렇게 네 점의 키링, 열쇠고리 그림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번 프랑스 순방에 또 함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프랑스 출장을 다녀온 전재수 의원님은 직접 현장에서 저 키링을 봤겠군요. 제가 이제 PPT 하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PT가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이제 저희들한테 오셔서 쭉 악수를 하고 가셨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가방은 안 들고 오셨습니다. 아, 가방을 안 들고 있다. 그래서 저 이제 키링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이제 부산의 국회의원이라 부산 월드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뭐든지 해야 된다. 뭐든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키링을 만드는데 김건희 여사가 기획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자면 전 국민에게 무료로 배포해주는 이벤트가 마련되지 않기를 이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조금 이제 국가적 유치 행사고 하지만 조금 좀 권위주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전체주의적인 냄새가 좀 물씬 풍깁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이제 충북도청에 이제 대통령 사진전을 했는데 이 강아지들하고 노는 사진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국민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액자 하나 맞추는데 20만 원 듭니다. 그리고 김정은 비판하지 못하면서 이거 비판하지 마라.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적 또는 권위주의적 냄새가 살짝 좀 풍기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톱만큼이라도 국민들에게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뭐든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부산 is ready, 힙코리아. 어쨌든 우리 부산이 월드 엑스포를 강하게 유치하기를 강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투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요. 자, 이재명 대표 그리고 고 김문기 씨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논란이 됐었던 김문기 씨가 동행한 호주 출장을 증언한 성남시 공무원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떤 일로 설전을 벌였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전 성남시 예산 법무과장의 법정 증언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재판 중입니다. 1심 결과가 여름에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법조계의 관측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무르익고 있죠. 성남시 예산 법무과장 A씨 전직입니다. 2015년 호주 출장 계획
수립한 인물입니다. 호주 출장 계획 수립자죠. 재판에서 김문기 호주 출장 합류는 이 대표가 보고받았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고받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호주 출장 명단이 변경되면 제가 하다못해 이 시장에게 쪽지 보고라도 했을 것이다 라며 이거는 보고했다, 알았다 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 이게 시장과 공무원이 직접 설전을 벌이는 대목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대표, 이 시장이 국외 출장권에 대해서 보안 유지하라라고 했다라고 증인이 증언한 겁니다. 보안 유지하라, 이 호주 출장권에 대해서. 그러자 이 대표가 제가 웬만하면 직접 신문 안 하려고 했는데 호주 출장을 내가 비밀리에 갔다 왔냐, 사후에 보고하지 않았냐 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이 증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결제 과정에서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냐? 라고 하자 이 시장이, 이 대표가 기억이 없다. 제가 그렇게 지시 받았고 실무자들에게도 보안 유지하라고 했다. 라고 증인은 증언을 했습니다. A씨 신문 과정에서 답변을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이 대표를 나무랬습니다. 증인을 너무 재촉하지 말고 환기할 시간을 주라 라고 이 대표에 제지를 했습니다. 정법전. 네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일단 저 호주 출장을 기획했던 당시 성남시 공무원은 분명히 김문기 합류에 대해서 이 시장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고 또 다른 흥미로운 사항은 이 시장이 당시에 이거를 보안 유지해라는 거예요. 입단속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직접 증인과 설전을 벌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까지 나왔어요. 네네. 그러자 증인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 분명히 지시하지 않았냐? 그러자 이 대표는 조금 물러서는 듯한 아니 난 그런 기억 없다. 어떻게 보세요 이 장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시장과 과장, 그 시의 과장 사이의 설전으로 보면 안 돼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그 설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시장하고 과장하고 싸우면 당연히 시장 말씀이 맞고 과장이 대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법정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형사처벌이 그냥 형사처벌이 아니고 민주당 자체를 날릴 수 있는 그런 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위증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의 말에 무게가 실리느냐, 증인의 말에 무게가 실리느냐, 그 신분 자체만으로도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 예산법무과장이 전직 예산법무과장의 이야기가 상식에 맞아요. 예컨대 시장님이 출장을 가는데 그것도 보통 출장입니까? 9박 10일 출장이잖아요. 그것도 뭐 동남아도 아니고 저기 호주까지 가는 그런 큰 출장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가기로 했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컨대 제가 그러니까 최용두 의원님이 김진 앵커하고 출장 간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뭐 김진 앵커 내가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갔는데 같이 갔는데 떡하니 나타난 게 이상한 정혁진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김진이 어디 가고 왜 이런 애가 와 있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그 법무과장 말대로 쪽지라도 보고를 갖다 했을 게 상식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법정에서 태도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그 대표는 이런 경우에 나서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흥분하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실수를 갖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서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다른 기사 읽었더니 아니 당신 내가 승진시켜주지 않아가지고 나한테 불리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판사님이 딱 듣고 아, 저 사람이 승진이 안 돼가지고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아, 저 피고인이 좀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이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가지고는 갈수록 그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의 태도 논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1심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이 재판이 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증인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 이제 그 증거랑 뭐 증인이랑 이야기 다 들어가지고 판단할 만큼 됐다 그러면 거기서 딱 잘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지 뭐 이제 피고인이 증인 신청한다고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받아주고 그러면서 시간을 질질 끌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재판부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 정도 됐으면 더 이상 어떤 증인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이번 선고 그리고 유무죄 여부 그리고 만약에 유죄라면 형량의 수위에 따라서 이 대표의 운명뿐만 아니라 당에게도 영향이 클 재판입니다. 물론 이제 1, 2, 3심까지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1심 선고가 언제 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일 텐데 총선이 내년인데 내년 초인데 정법전. 네네. 그래도 총선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1심 선고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 관련된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아주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의무사항이지 재량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벌써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재판부에서 빨리빨리 이거 진행을 해주는 것이 가타부타 간에 결과가 나와야지 내년 총선에서 누가 유리하든지 간에 만약에 무죄를 때릴 거면 지금 빨리 무죄를 때리면은 내년에 그 민주당한테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판사가 빨리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표가 공무원에게 전 과장에게 답변을 독촉하는 듯하자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다는데 굉장히 좀 격앙된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공직선거법 이게 재판이거든요. 예, 공직선거법 재판인데 이게 방송에 나가가지고 김문기 씨를 잘 아느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말하자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선거를 엄청 많이 치르는데 사실은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게 지금 대상이 기억하냐 못하냐 가지고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출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억의 영역 또는 이 주관적 판단의 영역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과는 별반 상관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의 문제는 팩트,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을 논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 재산이 10억인데 재산 신고 1억밖에 안 했다든지 또는 학력을 내가 고졸인데 대학원을 나왔다든지 그러니까 재산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명백한 사실관계의 허위적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의 영역,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 재판이 과연 이게 정당한 기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인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재판부가 저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심 재판 결과를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최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지만 그렇다고 박영수 전 특검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 속에는 200억 약정 정황이 담겨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정황인지 함께 보시죠. 자, 박영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중에 김만배 씨가 등장을 하죠. 우리은행 청탁 대가로 대장동 사업 지분 일부 200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박영수 전 특검이 불확실한 지분 참여 방식은 원치 않는다.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대가를 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토지 보상 작업에 대한 법률 자문 수수료 100억, 상가 시행 이익 100억을 약속했다. 라는 내용이 영장에 담겨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영수 전 특검 측은 검찰은 돈 받았다는 날짜를 특정 못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후에 쓸 단독주택을 요구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양재식 전 특검보 대장동 업자들에게 고 검장님과 내게 대장동 단독주택 부지에 집 좀 지어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의혹을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근데 이 고 검장님 집은 말이야 좀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다라는 의혹도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부지 100평의 주택을 요구했다. 박 전 특검, 고 검장님은
부지 150평 주택을 약속받았다라는 의혹도 검찰은 적시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보통 이제 아파트 재개발에 들어가면 아파트만 짓게 돼 있지 않고 단독주택 부지도 있고 어떤 특정 지역을 재개발하게 되면 그리고 뭐 상가 부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빌라 부지 같은 것도 짓게 같이 돼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요즘은 개발하게 돼 있는데 단독주택 좋죠. 근데 고검장님 집은 좀 넓었으면 좋겠다 해서 양재식은 100평, 고검장님 박영수는 150평 했다라는 그의 검찰의 어떤 영장 의혹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영수 특검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보통 꿈을 꾸면 단독주택이면 자기가 좀 멀리 떨어져서 양평이나 자기 고향 가까운데 하는데 자기가 개발하고 도와준 데다가 단독주택을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 쟁점은 이런 것 같아요. 검찰이 봤을 때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도 어려운 지점이 과연 박영수 특검이 그 당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이 있었는지, 두 번째 실제로 그 돈을 줬는지, 지금 이제 날짜도 특정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은 즉 뭐 돈하고 집하고 이렇게는 이야기는 주고받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 재판에서의 쟁점이 되고 얼마나 이게 이행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검찰 측이 오히려 불리한 싸움이 되지 않은가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도 사실은 자기의 어떤 말하자면 반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박영수 특검이나 또 양재식 특검보나 이런 분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염치 없는 그런 행동이죠. 이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법리 공방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검찰 측에서 실제로 보면 박영수라는 사람의 지위 자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적절했는지, 실제로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또 실제로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넘어야 될 산이 두세 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 사설을 제가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 있었는데 지금 50억 클럽 관련된 당사자들은 김영주 의원님 다 법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본격적인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늦었어요. 국회에서 그 패스트 트랙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즈음에 아주 늦은 압수수색이 신호탄이었는데 수사도 늦은 만큼 그리고 상대가 법 전문가인데 검찰이 조금 더 성의 있고 조금 더 뭐랄까 전념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아니냐. 번번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영장이 기각된 것 등등을 보면서 이런 지적도 오늘 한 조간신문 사설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더 나아가서 검찰이 일부러 그러나? 라는 의혹까지. 일부러 허술하게 수사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오히려 재판에 스스로 져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그 일부러 기각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조차 들거든요. 물론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검찰의 실력이 너무 없다. 실제로 보면 중간에 허리가 너무 약하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일정 정도 너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가 초고속 승진을 하는 바람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허리에 있어서 이 재판들을 어떻게 그야말로 소위 법꾸라지에 해당되는 어떤 수준 높은 율사들을 대응해 가는데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다는 것을 검찰이 좀 더 깊이 방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낙연계로 불리는 윤영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권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이다라고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아주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쿠데타 집권설. 글쎄요. 이낙연 전 대표의 몸풀기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윤영찬 의원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응한 차원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본인들이 임명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다. 부적절해 보입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이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자, 이 윤영찬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럼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국민들의 선택으로 선택받지 못한 야당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뭐 부수적인 많은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 최영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저게 이제 자기 모순이죠. 자기 조순이고 내로남불이고 이중척도죠.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지지난 정부 수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잘한다 그러고 정말 최고의 검찰이라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 칼날이 똑같이 공정한 잣대로 그 잣대로 이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내로남불 이중척도를 수사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충수고스로 잘못된 것이죠.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그전까지 아무도 모르던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까닭이 바로 저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은 무슨 보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척도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너져 내린 바로 그 내로남불, 이중척도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이 정말 대북 정책이라든가 또 주변 국가의 외교 관계에서도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막 이렇게 뒤틀어 가지고 수모를 자초하고 또 국가적 이익을 망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바로 세울 사람은 바로 딱 하나의 척도, 공정한 척도, 정말 헌법에 충성하는 바로 저 사람이다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스스로 잘 알 텐데 이게 뭐 엉뚱한 다른 데 열중하다 보니까 심각한 자기 모순을 지금 빚은 꼴이 되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문재인 정부 출신,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제 뭐 수석이나 관료 출신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심기는 있어요. 아니 우리가 검찰총장 만들어주고 우리가 띄워줬더니 홀랑 저쪽 가서 대통령 됐다. 이런 불편한 심기는 알겠는데 네네. 그렇다고 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이다라고 폄훼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건 아니냐라는 일련의 어떤 야당 내의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반성을 해야죠. 왜냐하면 오죽하면 검찰총장 하셨던 분이 문제가 심각하다 해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상대당의 그 대선 후보로까지 나갔겠습니까? 혼자 나갔습니까? 감사원장도 나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반성을 해야지. 어떻게 나가가지고 저럴 수 있냐 배신자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원장도 같이 나갔다. 맞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윤영찬 의원은 배우신 분이잖아요. 많이 배우신 분이잖아요. 명기자로 날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이 쿠데타를 모른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김 기자도 프랑스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저요? 네네. 예. 그러니까 꾸가 불어인데 쿠데타가 불어인데 이 꾸가 뭐냐면은 때린다란 뜻이에요. 예. 그다음에 애따가 뭐냐면은 국가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윤영찬 의원이 조국을 때리는 걸 갖다가 쿠데타로 하는 그 말씀하신 건가?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않으면 도대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합법적인 선거에 따라가지고 소쿠리 선거 같은 거 있었지만 그 소쿠리 선거가 여당한테 유리했겠습니까? 야당한테 유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빌리면은 개인한테 충성하면 되겠습니까? 조국이라고 하는 개인을 갖다 그거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윤영찬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지고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쿠데타를 줄여서 이제 쿠데타라고 부르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 냈을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행태가 하루하루 더 광기를 띠면서 어느 각도로 봐도 공당의 모습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원론적 발언에 대해 극우 보수를 운운하며 민주당 전체가 들끓는 모습을 보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권력을 쫓는 광기만 남아서 집단으로 이성의 끈을 놓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 쿠데타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말실수를 한다든지 또는 과도한 표현을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본질이 묻혀버립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와 민생, 외교, 남북관계 뭐 하나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이런 실정을 정확하게 부각시켜서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느닷없이 이제 쿠데타 해버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 다 묻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본질을 짚는 그런 이제 비판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조금 전에 김민수 대변인이 원론적인 발언이라 했는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대통령께서 쓰시는 것은 원론적 수준에서 이해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비판적인 모든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심각한 대통령의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 수준의 발언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캐릭터 또는 리더십의 형태, 국정 운영의 방식을 보건대 상당히 이제 배타적이고 또는 이제 배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저 표현도 대통령의 어떤 인식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저희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낙연계로 윤영찬 의원은 분류되죠.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활발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데 광주행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윤 정부 무능한 데다 폭주하고 있다. 이럴 때 민주당 역할이 중요한데 국민 기대에 미흡하다라며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다. 이 말은 당내에 도덕성이 없고 당내에 민주주의가 비활성화돼 있다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그것도 광주에서요. 지역민들이 정부는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도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광주나 호남이 가장 실망한 사람은 이낙연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낙연 총리에 대해 실망하지 않았으면 저는 단연코 호남은 이낙연을 선택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광주에 가서 저런 말씀을 할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호남에 있어서 왜 우리 당의 당원들에 대하여 지지받지 못하는 데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저 말씀은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이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다 비도덕적인 사람입니까? 이재명 일당이 비도덕적인 측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왜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일찌감치 들어왔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 아무 역할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일찍 들어왔습니다. 광주도 너무 대책 없이 갔습니다. 본인의 저 말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다시 정치 몸풀기를 하고 싶다면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예. 김영주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뜨겁게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